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학자의 30년 연구가 무너진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런던 대형박물관의 큐레이터 알리스터 핀치. 그는 평생 솔로몬의 잃어버린 황금을 찾아 아라비아와 아프리카를 떠돌았습니다. 그의 지도에는 수많은 붉은 점이 찍혀 있었죠. 단 한 곳, 동쪽 끝 한반도만은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의 한 고고학자로부터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 당신이 찾는 황금의 기술, 혹시 신라에서 본 적 있습니까? 그는 웃으며 창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추적해온 황금의 흔적이 전혀 다른 대륙의 왕관 속에서 빛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대형박물관의 고대 근동 유물부에서 30년 동안 근무해온 큐레이터입니다. 제 이름은 알리스터 핀치이고요. 제 인생의 거의 절반을 단 하나의 주제에 바쳐왔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의 황금이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추적하는 일이었죠. 오늘 여러분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학문적 확신이 산산조각 난 그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 사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신화나 전설을 다루지 않아요. 저희가 다루는 건 물증이고 유물이고 검증된 역사적 사실뿐입니다. 박물관의 지하 보관소에는 수천 년 된 유물들이 빼곡히 보관되어 있고 그 하나하나가 인류 역사의 증인이에요. 저는 매일 그 유물들을 만지고 분석하고 기록하면서 과거의 진실을 찾아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 속 이야기들을 그저 종교적 서사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분명히 역사적 진실의 파편들이 숨어 있다고 믿었거든요. 고고학자로서, 역사학자로서 저는 성경을 하나의 역사 문헌으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열왕기상 9장의 기록은 제 평생 연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구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솔로몬 왕이 오빌이라는 땅에서 420달란트의 금을 가져왔다고요. 420달란트면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약 14톤이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기원전 10세기에 14톤이 넘는 순금을 한꺼번에 운반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항해로요. 이건 단순한 교역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 차원의 거대한 프로젝트였고 그 뒤에는 분명 체계적인 무역망과 정교한 항해 기술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기록이 과장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체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그 시대의 다른 문헌들도 솔로몬 왕국의 부를 언급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빌은 실존하는 장소였고 그곳은 아라비아 반도 남부의 어딘가 아니면 아프리카 대륙의 고대 금광지대일 거라고요. 예멘, 소말리아, 짐바브웨 같은 곳 말이에요. 제 연구실 벽에는 거대한 고대 무역로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로 3m, 세로 2m가 넘는 그 지도는 제가 직접 제작한 것이었어요. 홍해를 따라 남하하는 페니키아 상인들의 항로, 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지르는 향료의 길, 아프리카 동부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금 무역의 흔적들이요. 저는 그 지도 위에 수없이 많은 메모를 남겼고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붉은 펜으로 표시한 추정 항로들, 파란 펜으로 기록한 고대 항구 도시들, 노란 펜으로 강조한 금광지대들이 그 지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학계에서도 제 이론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고 여러 학술지에서 제 연구를 인용했습니다. 수십 년간 저는 고대 문헌들을 뒤졌습니다. 페니키아의 무역 기록,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 그리스 역사가들의 기록까지요. 대형 도서관의 고문서, 보관실에서 며칠씩 밤을 지새우기도 했어요. 먼지 쌓인 양피지 문서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대경으로 희미한 글씨를 판독하고 고대 언어 사전을 뒤적이면서 단서를 찾아냈죠.
그 모든 자료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서쪽에서 남쪽으로, 지중해에서 홍해로, 그리고 아프리카의 깊은 내륙으로요. 저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오빌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짐바브웨의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금 세공 기술이나 예멘 지역의 고대 광산 흔적들은 제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듯했어요. 특히 짐바브웨의 그레이트 짐바브웨 유적에서 출토된 금 세공품 직접 조사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빌의 증거가 아닐까 하는 설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반도라는 이름은요, 제 연구 지도 어디에도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아시아는 제 연구 영역 밖이었어요. 솔로몬 왕과 고대 근동 문명을 연구하는 학자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히 다른 시간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던 거죠. 중국의 비단길 정도는 들어봤지만 그것도 훨씬 후대의 이야기였고요. 기원전 10세기 솔로몬 시대와 동아시아를 연결시킬 만한 어떤 고고학적 증거도 문헌학적 근거도 제 손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서교역이 본격화된 건 로마 시대 이후였고 그나마도 실크로드를 통한 간접 교역이었을 뿐이에요. 직접적인 문화 교류나 기술 전파는 훨씬 나중의 일이라고 배웠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박물관 지하 보관소로 내려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정리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서령문자 점토판, 페니키아의 항해 도구, 이집트의 금 세공품, 그 유물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조각들을 다 맞추면 솔로몬의 황금이 어디서 왔는지, 오빌이 정확히 어디였는지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특히 페니키아 상인들이 사용했던 청동 나침반과 항해, 일지 파편들을 분석할 때는 정말 흥분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항해했는지, 어떤 항로를 이용했는지 그 흔적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제 동료들은 가끔 제게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알리스터, 자네는 평생 황금을 쫓는 보물 사냥꾼이 될 건가 하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저는 학자입니다. 저는 진실을 찾는 사람이에요. 보물 사냥꾼은 금을 찾지만 저는 역사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항상 성경 사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요. 열왕기상의 그 구절을 몇백 번도 더 읽었을 겁니다.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서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기고 문맥을 분석하고 다른 번역본들과 비교했어요. 오빌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추적하고 당시 사용된 무게 단위인 달란트를 현대 단위로 환산하고 금의 순도와 가공 기술을 분석했어요. 고대 히브리어 사전을 뒤적이며 오빌이라는 지명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파헤쳤죠. 어떤 학자들은 오빌이 황금의 땅이라는 뜻이라고 했고 다른 학자들은 먼 곳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고요. 어딘가에 분명히 그 황금의 근원지가 있을 거라고요. 성경이 구체적인 숫자와 지명을 기록했다는 건 그것이 실제 사건이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찾던 답이 제 연구 지도의 완전히 반대편 끝에 있었다는 것을요. 지구를 거의 반 바퀴 돌아야 하는 그곳에 제가 평생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땅의 말이에요. 그때까지 저에게 한반도는 그저 지도 위의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치면 유럽과 중동이 중심이고 동아시아는 저 멀리 구석에 있는 미지의 땅처럼 느껴졌어요. 역사는 서쪽에서 시작되고 문명은 지중해에서 꽃 피운다고 배웠으니까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이어지는 서양 문명의 흐름이 인류 역사의 주류라고 믿었던 거죠. 동쪽 끝의 작은 나라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건 마치 북극과 남극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황당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30년을 보냈습니다. 확신에 찬 채로 제 이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가며 언젠가는 오빌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연구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논문도, 강연도,
후배 학자들과의 토론도 전부 솔로몬의 황금과 오빌이라는 주제로 귀결됐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박물관에서 전시를 기획할 때도, 학회에서 발표할 때도 저는 항상 이 주제를 중심에 놓았어요. 저는 제 분야에서 나름 권위자로 인정받았고 제 이론은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왔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제 연구를 인용한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었고 제자들은 제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한국에서 온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의 어느 고고학자였고요. 그 메일의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이랬거든요. 당신이 찾는 황금의 기술, 혹시 신라에서 본 적 있습니까? 라고요. 신라요? 저는 솔직히 그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한국의 옛 왕국 정도로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세계사 교과서 한 구석에 나오는 동아시아 역사의 작은 조각 정도로만요. 하지만 그게 솔로몬의 황금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 제게 피라미드와 마야 문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황당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 메일을 거의 스팸처럼 취급할 뻔했어요. 또 누군가의 황당한 주장이려니 했던 거죠. 학자로 살다 보면 이런 엉뚱한 이론들을 정말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외계인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거나 아틀란티스가 실존한다거나 하는 식의 주장들이요. 심지어 예수님이 한국에 오셨다는 주장을 담은 메일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 메일들은 대부분 근거 없는 상상력의 산물이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위험한 시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학자였습니다. 반박하려면 최소한 확인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학문적 양심이 저를 붙잡았던 거죠. 그래서 그날 오후 저는 그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30년 연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이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경주대릉원이라고 적힌 그 사진 속에는 거대한 고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초록빛 잔디로 덮인 둥근 언덕들이 마치 거대한 물결처럼 이어져 있었죠. 저는 처음엔 그저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금관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황금으로 만들어진 왕관이었어요. 나뭇가지처럼 뻗어오른 장식들, 그 사이사이에 매달린 고곡들, 그리고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순금의 광채가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한 번 확대했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술작품이었고 최고 수준의 금속 세공 기술이 집약된 걸작이었어요. 금관총에서 출토된 금관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천마총 금관, 서봉총 금관, 호우총의 금제 허리띠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리면서 점점 더 당혹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전부 한 나라에서, 그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유물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해온 고대 근동 지역의 금 유물들과 비교해봐도 이 신라의 황금 유물들은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정교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할까요? 제가 평생 연구해온 분야에서 제가 전혀 몰랐던 이런 엄청난 유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마치 천문학자가 밤하늘에 새로운 별자리를 발견한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신라라는 나라에 대해, 경주라는 도시에 대해, 그리고 그곳의 고분들에 대해서요. 검색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신라는 서기 57년부터 935년까지 약 1000년 동안 한반도 동남부에 존재했던 왕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5세기에서 6세기 사이
신라는 황금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해요. 바로 그 시기의 무덤들에서 이 엄청난 양의 황금 유물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저는 출토 유물 목록을 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금관총 하나에서만 출토된 금 유물이 수천 점이었어요. 금관, 금제 허리띠, 금귀걸이, 금팔찌, 금반지, 금제 신발, 금으로 만든 말 장식까지요. 천마총에서는 말 그림이 그려진 말다래와 함께 또 다른 화려한 금관과 수많은 장신구들이 나왔고요. 서봉총, 금령총, 호우총 등 경주 일대의 고분마다 황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 점의 귀한 보물이 아니라 왕실 전체가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추정해도 한 고분에서 나온 금의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에 달했어요. 그리고 경주 지역에는 이런 고분이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도굴되지 않은 온전한 고분만 해도 수십 기였고 이미 도굴당한 고분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았죠.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었습니다. 저는 로마 제국의 황제 무덤에서도 이 정도로 많은 금 유물이 나온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에서조차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투탕카멘의 무덤은 예외지만 그건 기원전 14세기의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신라는 서기 5세기였습니다. 그 시기 유럽은 어땠을까요?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시키면서 천년 로마의 역사는 막을 내렸죠. 그 이후 유럽은 암흑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문명이 후퇴하고 교역이 끊기고 기술이 퇴보했어요. 금 같은 귀금속은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의 왕족들조차 제대로 된 금 장식품을 갖추기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 신라에서는 왕이 죽으면 그 무덤을 황금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금관을 머리에 쓰고 금 허리띠를 두르고 금 귀걸이와 목걸이로 온몸을 치장했어요. 심지어 신발까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의 안장과 등자, 곱비까지 금으로 장식했고요. 이건 단순히 부유한 나라였다는 걸 넘어서 금이라는 자원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을 갖춘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금은 다 어디서 온 걸까요? 한반도에 금광이 있었나요? 자료를 찾아보니 실제로 한반도에는 여러 금광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경상북도 일대와 강원도 지역에 금맥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금을 캐는 것과 금을 정제하고 가공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세공품을 만들려면 단순히 금을 녹여 붓는 수준이 아니라 고도의 금속 가공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신라 금관의 세부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나뭇가지 모양의 장식은 세움장식이라고 불렸고 그 사이에 매달린 초승달 모양은 드리개 장식이라고 했어요. 금관의 테두리를 따라 촘촘하게 박힌 작은 금 알갱이들이 보였고 고곡과 유리구슬들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장식을 만들려면 금을 얇게 펴는 기술, 정교하게 자르는 기술, 작은 구멍을 뚫는 기술, 그리고 각 부품들을 단단하게 연결하는 기술이 모두 필요했어요. 저는 대형박물관 소장 유물들과 비교해봤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금 장신구, 이집트의 금관, 그리스의 금 화관들이요. 각각의 문명마다 독특한 스타일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금속 가공 기술은 비슷했어요. 금을 두드려 얇게 펴고 틀에 찍어내고 조각하고 연결하는 방식들이죠. 그런데 신라의 금관은 그 모든 기술을 다 사용하면서도 뭔가 독특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뭇가지 형태의 세움장식은 다른 문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창적인 디자인이었어요. 저는 밤새 자료를 읽으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솔로몬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황금 세공 기술이 서쪽에만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동쪽으로도 전파되었을까요? 하지만 시대가 맞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기원전 10세기 사람이고 신라 금관은 서기 5세기 유물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150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었죠. 이건 너무 큰 간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료 학자 한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형박물관 동아시아실 큐레이터인 제임스였어요. 저는 그에게 신라 금관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냐고요? 제임스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진짜라고요. 그것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보급 유물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 걸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 따졌어요. 제임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고대 근동만 파고들었잖아요. 동아시아 쪽은 관심도 없어 보였는데요. 라고요. 제임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제 연구 분야에만 몰두한 나머지 다른 지역의 찬란한 문명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학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임스에게 신라에 대해 더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기꺼이 자료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신라의 역사, 문화, 예술, 그리고 고분 발굴 보고서들이었죠. 저는 그 자료들을 읽으면서 점점 더 신라라는 나라에 빠져들었습니다. 신라는 단순히 황금이 많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고도로 발달한 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골품제라는 신분제도, 화랑이라는 청소년 교육 조직, 불교를 받아들여 발전시킨 종교 문화까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금속 가공 기술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금뿐만 아니라 철, 청동, 은을 다루는 기술도 뛰어났다고 해요. 저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기술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신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문명으로부터 배운 걸까요? 자료를 읽다 보니 신라는 고립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중국과 교류했고 일본과도 관계를 맺었으며 심지어 서역의 페르시아와도 간접적인 교역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 문물이 오갔고 그 길을 따라 기술도 전파되었을 거예요. 그러다 저는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신라 금관의 제작 기법 중 일부가 스키타이의 황금, 유물 제작 기법과 유사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스키타이요? 저는 그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흑해, 북부 초원 지대를 누비던 유목 민족이었죠. 그들은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종횡무진했던 기마 민족이었고 놀라운 금속 세공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황금 유물들은 박물관 컬렉션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정교한 것들로 손꼽혔어요.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스키타이와 신라의 연결고리라니요?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로 스키타이의 기술이 신라로 전해졌다면, 그리고 스키타이가 서쪽의 페니키아 기술을 이어받았다면, 그렇다면 솔로몬의 황금 세공 기술이 동쪽 끝까지 전해진 게 아닐까요? 이건 가설이었지만 검증할 가치가 있는 가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도가 그려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페니키아로, 페니키아에서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흑해로, 흑해에서 스키타이 초원으로, 그리고 그 초원에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계속 이어져서 마침내 신라에 도달하는 긴 여정의 지도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1500년이라는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라는 거리를 넘어서 기술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신라의 황금을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조사해야 할 주제였고 밝혀내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추적해온 솔로몬의 황금이 정말 혹시 이 신라의 고분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다음 날 아침 한국행 비행기 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경주까지 가는 동안 저는 계속 긴장했어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여정일까? 아니면 그냥 학자적 호기심을 채우려는 무모한 시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경주에 도착해서 국립경주박물관에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전시실 중앙에 놓인 유리 케이스 안에서 금관총 금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눈앞에서 보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황금빛 광채는 15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금관의 세움 장식이 마치 나무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매달린 고곡들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물관 조명이 금관에 반사되어 주변 벽면에 황금빛 무늬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문명의 정수였고 한 시대의 영혼이었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 분이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이분은 제가 메일을 주고받았던 바로 그 한국 고고학자였습니다. 김 박사님은 저를 수장고로 안내하셨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곳이었죠. 거기에는 전시되지 않은 수많은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김 박사님이 조심스럽게 한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금제 허리띤 조각들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허락을 받고 학대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띠의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학대경 너머로 보이는 것은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금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실 사이사이에 점처럼 박혀있는 미세한 금 알갱이들이요. 크기가 0.3mm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금 구슬들이 정교하게 배열되어 문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누금세공이었습니다. 그것도 최고 수준의 누금세공이었어요. 누금세공이라는 기술을 설명드리자면요. 이건 고대 금속 세공 기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영어로는 그래뉼레이션이라고 하죠. 금을 녹여서 아주 작은 알갱이로 만든 다음 그것을 금속 표면에 하나하나 붙여서 문양을 만드는 기법이에요. 문제는 이 작은 알갱이들을 어떻게 붙이느냐는 거였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쉽지 않은 작업인데 고대인들은 이걸 맨손으로 해냈어요. 접착제도 없고 현미경도 없던 시대에 말이죠. 저는 이 기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로 페니키아 장인들의 특기였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히람이라는 장인이 있어요. 그는 두로 출신의 페니키아 사람이었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모든 금속 작업을 담당했던 명장이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는 히람이 만든 녹기둥, 물두멍, 그리고 각종 금 장식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나와요. 비록 누금세공이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진 않지만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우리는 페니키아 장인들이 이 기술의 대가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바논의 비블로스, 시돈, 두로 같은 페니키아 도시 유적에서 발견된 금 장신구들은 모두 정교한 누금세공 기법을 보여줘요.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6세기까지 만들어진 귀걸이, 목걸이, 팔찌들에서 이 기법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페니키아에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지중해를 건너 에트루리아로 전해졌고 에트루리아의 금 세공품 로마 제국 시대까지 명성이 자자했죠. 그런데 또 다른 경로가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의 기술은 북쪽으로도 전파되었어요. 소아시아를 거쳐 흑해 연안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스키타이 족에게 전해진 겁니다. 스키타이는 기원전 7세기부터 흑해 북부 초원 지대를 지배했던 유목 민족이에요. 그들은 말을 타고 광활한 초원을 누볐고 무역과 전쟁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황금, 유물로 만들어 무덤에 묻었어요. 저는 대형박물관에서 스키타이 황금 유물들을 수없이 다뤄봤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에서 발굴된 것들이었죠. 사슴 모양 장식, 표범 무늬 금판, 황금빛, 팔찌, 목걸이들이요. 그 모든 유물들에서 누금세공 기법이 확인됐어요. 특히 동물 문양의 윤곽선을 따라 미세한 금 알갱이들을 배열한 기법은 스키타이 금 세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신라 금 허리띠에서도 똑같은 기법이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김 박사님께 물었습니다. 이 기법이 스키타이에서 전래된 거라는 학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설인가요? 김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한국 고고학계에서는 그게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라와 스키타이의 연결고리는 단지 누금세공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동물 문양, 특히 사슴과 호랑이 같은 동물을 표현하는 방식, 금관의 나뭇가지 형태, 그리고 무덤 양식까지 유사점이 많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유물들도 보여달라고 부탁했어요. 김 박사님은 여러 상자를 꺼내 주셨고 저는 하나하나 확대경으로 관찰했습니다. 금관의 세움장식 표면, 고곡을 매단 고리 부분, 허리띠의 장식판들, 신발 장식의 문양들까지요. 모든 곳에서 누금세공의 흔적이 보였어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고 숙련된 수준의 기법이었습니다. 이건 우연히 비슷해진 게 아니었어요. 이건 분명히 같은 기술적 전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서 대형박물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페니키아 금 장신구 이미지들을 불러왔습니다. 비블로스에서 출토된 기원전 9세기 금 귀걸이, 시돈의 기원전 7세기 금 목걸이, 키프로스 섬에서 발견된 페니키아 양식 금관 조각들이요. 그리고 신라 유물 이미지와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김 박사님도 옆에서 같이 보셨어요. 우리 둘 다 말을 잃었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지만 기술은 같았어요. 금 알갱이의 크기, 배열 방식, 문양을 만드는 패턴까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저는 스키타이 유물 이미지도 불러왔어요. 우크라이나 톨스타야 모길라 고분에서 나온 황금빛, 쿨오바 고분의 금 목걸이, 체르토물릭 고분의 금제 항아리 장식들이요. 이 유물들은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과 신라 유물을 비교했을 때 연결고리가 더욱 선명해졌어요. 스키타이는 시간상으로나 지리상으로나 페니키아와 신라의 중간 지점에 있었습니다. 서쪽의 기술을 받아들여 자기들만의 스타일로 발전시킨 다음 그것을 다시 동쪽으로 전파한 거죠. 저는 김 박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렇다면 스키타이에서 신라로 기술이 전해진 경로는 무엇인가요? 김 박사님은 지도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스키타이 초원에서 시작해서 알타이 산맥을 넘어 몽골 초원으로 그리고 만주를 거쳐 한반도로 이어지는 경로였어요. 이 길을 따라 유목 민족들이 이동했고 그들과 함께 기술도 문화도 예술도 함께 이동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알타이 지역에서 발굴된 고분들에서 스키타이 양식과 동아시아 양식이 혼합된 유물들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었어요. 이건 역사였고 기술의 전파 경로였으며 문명과 문명이 만난 증거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해 페니키아 장인 히람을 불렀고 히람은 최고의 금 세공 기술로 성전을 장식했어요. 그 기술은 페니키아 도시들에서 대대로 이어졌고 지중해 무역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북쪽으로는 흑해까지 전해졌고 거기서 스키타이 장인들이 그것을 배웠어요. 스키타이는 유목 민족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동했고 그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기술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술이 동쪽 끝, 신라에 도달한 거죠. 물론 이건 1500년에 걸친 긴 여정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신라 전성기까지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술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면서 보존됩니다. 장인은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가르치면서 기술의 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문화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도 기술 자체는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손끝에서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이니까요. 저는 다시 금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금관이 다르게 보였어요. 이건 단순히 신라왕의 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황금의 여정이 도달한 종착지였어요. 솔로몬이 꿈꾸던 영광, 히람이 손으로 빚어낸 기술, 페니키아 상인들이 바다를 건너 전파한 지혜, 스키타이 기마 민족이 초원을 달리며 옮긴 예술, 그 모든 것이 이 금관 속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오비를 찾아 아프리카를 뒤졌지만 정작 제가 찾던 건 이곳 경주에 있었던 겁니다. 김 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핀치 박사님,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왜 제가 당신에게 메일을 보냈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김 박사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박사님이 스스로 발견하신 겁니다. 저는 그저 문을 열어드렸을 뿐이에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솔로몬에서 신라까지 누금세공으로 본 황금 기술의 동진이라고요. 이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논문이 될 거였습니다. 30년 연구의 결론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오빌은 장소가 아니라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황금이 흘러간 길, 기술이 전파된 경로, 문명이 만난 지점들이 모두 오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마지막 역에 신라가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석 달 동안 저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밤낮 없이 자료를 정리하고 사진을 분석하고 참고 문헌을 확인했어요. 제 동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고대 근동 전문가인 제가 왜 갑자기 신라를 연구하느냐고 물었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들을 보여주자 그들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동료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요. 우리가 고대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놓을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논문의 결론 부분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찾아 헤맨 오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오빌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했어요. 솔로몬의 배들이 그곳에서 금을 실어왔다고 기록했죠. 학자들은 그 장소를 찾기 위해 수백 년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예멘의 산하 지역, 소말리아의 해안, 인도 서부, 짐바브웨의 금광까지 온갖 곳이 오빌의 후보지로 거론되었어요. 저 역시 그 장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오빌을 단순히 지도 위의 한 점으로 찾으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요. 오빌은 장소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시대에 시작된 황금 무역망 전체를 가리키는 개념이었고 그 무역망을 통해 전파된 기술과 지식의 총체였어요. 금이 흘러간 길을 따라 장인들의 기술도 함께 이동했고 그 기술은 각 지역에서 새로운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페니키아에서, 에트루리아에서, 스키타이에서, 그리고 마침내 신라에서요. 제가 경주에서 본 금관은 단순히 아름다운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어요. 지중해의 페니키아 장인과 한반도의 신라 장인이 1500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서 같은 기술 언어로 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금세공이라는 기법 속에는 무수한 세대의 장인들이 축적한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금을 녹이는 온도, 알갱이를 만드는 방법, 표면에 붙이는 기술, 그 모든 것이 스승에서 제자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해지면서 보존되었습니다. 저는 대형박물관 전시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전시실의 금 귀걸이, 이집트 전시실의 파라오 장신구, 그리스 로마 전시실의 금 화관, 그리고 멀리 떨어진 아시아 전시실의 스키타이 황금 유물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 문명을 독립적으로 고립된 존재로 연구해왔어요. 하지만 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교류했고 서로의 기술을 배우고 공유했습니다. 제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고고학계, 역사학계, 그리고 미술사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학자들은 제 이론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동안 설명할 수 없었던 여러 현상들이 이 이론으로 설명된다고 했죠. 특히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발견되는 금, 세공, 기술의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실제 기술 전파의 결과라는 증거들이 속속 제시되었어요. 물론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시대적 간격이 너무 크다는 지적, 직접적인 교류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비판, 그리고 단순히 비슷해 보이는 것만으로 연결고리를 주장하는 건 위험하다는 경고도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학문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주장과 반론,
증거와 재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신라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서해안 학계는 지금까지 동아시아 문명을 주변부로 취급해왔습니다. 중국은 그나마 주목받았지만 한반도의 고대 왕국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죠. 하지만 제 연구를 통해 신라가 단순히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유라시아 문명 교류의 중요한 종착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세계 여러 박물관에서 신라 전시를 기획하기 시작했고 학자들이 경주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1년 후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박물관의 공식 조사단을 이끌고 갔어요. 우리는 경주뿐만 아니라 김해, 부여, 공주 등 한반도 곳곳의 고대 유적지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발견된 금속 유물들을 조사했죠.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야의 철갑옷 제작 기술, 백제의 금동 불상 주조 기법,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금 장식들까지요. 한반도는 금속 공예의 보물 창고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백제 금동대항로였어요. 높이 60cm가 넘는 이 항로는 기원 후 6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산과 구름, 동물과 사람들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 세밀함과 예술성은 같은 시대 유럽의 어떤 유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뛰어났습니다. 저는 그 향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문명의 중심은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서쪽에 로마가 있었다면 동쪽에는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가 있었고 그들도 나름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 날 경주대릉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천마총 앞에 서서 고분을 바라봤어요. 잔디로 덮인 둥근 언덕 아래 1500년 전의 왕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왕은 금관을 쓰고 금 허리띠를 두르고 금 귀걸이와 목걸이로 온몸을 치장한 채 영원한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수천 점의 황금 유물들이 함께 묻혔습니다. 마치 그를 영원히 지켜주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이런 꿈을 꾸었을까요? 자신이 모은 황금이 영원히 빛나기를, 자신이 세운 성전이 영원히 서 있기를 바랐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고 그의 왕국도 분열되었습니다. 오빌에서 가져온 황금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황금을 다루던 기술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사막을 가로질러 계속 전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곳 신라에 도착해서 또 다른 왕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제 연구실로 돌아와서 벽에 걸린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선을 그었어요. 페니키아, 소아시아, 흑해, 스키타이 초원, 알타이, 몽골, 만주를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긴 선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을 황금의 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솔로몬에서 시작되어 신라에서 끝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기술 전파의 경로였어요. 어느 날 젊은 대학원생 하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오빌은 결국 어디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빌은 장소가 아니라 여정이었다고요. 황금이 흘러간 모든 곳이 오빌이었고 그 기술이 도달한 마지막 지점도 오빔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신라였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언젠가 그 학생도 이해할 거라고요. 제 책상 위에는 이제 2개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 성전을 상상해서 그린 19세기 사파예요. 황금으로 빛나는 성전의 모습이 웅장하게 그려져 있죠. 다른 하나는 신라 금관총 금관의 사진입니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금관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두 이미지는 1500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로 떨어져 있지만 제 눈에는 하나로 이어져 보입니다. 저는 이제 65세가 되었습니다. 학자로서 제 인생도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오비를 찾아 헤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비록 제가 상상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저는 결국 오비를 찾았습니다. 아니,
오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금광이 아니라 인류 문명이 서로 손을 맞잡은 지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또 메일이 왔습니다. 경주에서 새로운 고분 발굴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직 도굴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의 고분이라고 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제게 함께 발굴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다시 경주로 가게 될 거예요. 어쩌면 그곳에서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박물관에 출근하면서 생각합니다. 역사란 무엇일까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단순한 기록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저는 이제 믿습니다. 역사는 연결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연결, 동양과 서양의 연결, 한 문명과 다른 문명의 연결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자들의 임무는 그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잃어버린 황금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태를 바꾸어 전해졌어요. 금괴에서 금관으로, 성전 장식에서 왕의 관으로, 서쪽의 영광에서 동쪽의 찬란함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모의 과정 속에 인류의 위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바다를 건넌 용기, 산을 넘은 도전, 사막을 가로지른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서 배우려 했던 겸손함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오빌은 아프리카의 어느 금광이 아니었다고요. 오빌은 인류가 함께 만들어낸 문명의 네트워크였고 그 네트워크의 끝에 신라가 있었습니다. 경주대릉원의 고분들, 그 속에 잠든 황금, 유물들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류가 남긴 마지막 황금의 언어이자 동서 문명이 하나로 만난 증거입니다. 제가 처음 받았던 그 메일, 당신이 찾는 황금의 기술 혹시 신라에서 본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질문 덕분에 저는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의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저는 세계 지도를 볼 때마다 경계선이 아니라 연결선을 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벽이 아니라 문명과 문명 사이의 다리를 보게 되었어요. 오늘도 저는 박물관 전시실을 걸어갑니다. 유리 케이스 안의 유물들을 보면서 저는 상상합니다. 이것을 만든 장인의 손을, 이것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이것이 여행한 먼 길을요. 그리고 언젠가 신라 금관이 대형박물관에 전시되는 날을 꿈꿉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그 옆에 작은 설명문을 붙일 거예요. 이렇게 쓰인 설명문이요. 이것은 신라의 금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솔로몬의 황금이 도달한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오빌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